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얘랑 트랩을 써서 맞춰놓고 얘쪽 것도 실장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높은 데에 앉으셨어요? 여기 자리 어? 많은데. 항상 높은 데를 바라보고 높은 데에서 일을 해야지. 올라갈 수 있게. 지금 뭐 하고 계시겠어요? 아니, 지금 뭐 견적서 작성하고 뭐 좀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혹시 평소에 뭐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취미? 일하는 게 취미예요?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파난다는 말이 있는데 실장님은 이 설비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표면적이고 가장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인 것 같아. 회사 매출이 당연히 이제 뭐 이전보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 또 그걸 통해서 같이 일하는 우리 회사 모든 사람들이, 식구들이 같이 또 성장하고 매출도 늘면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수익도 좀 더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익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자기의 뭐 가정이라든지 자기 살고 있는 그 개인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좀 윤택해질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익적인 가장 표면적인 목표인 거고, 조금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크게 봤었을 때는 작년에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기부금 후원을 처음 했어. 사실 좀 뭐 회사 내부적으로도 되게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막 많이 벌었다 이런 부분이 아닌데, 뭐랄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어딘가에 기부를 해서 무언가 좋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굉장히 좋아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단순히 무조건 돈을 많이 벌자 이거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일로서 어떤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작년에 하나 했다면 이번에 조금 더 2개, 3개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그 영향력을 좀 좋은 부분에다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들을 실행하고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어, 지금. 오늘은 음. 좀 창업자 시선으로 질문을 할 예정인데 음. 혹시 이런 질문 하는데 불편하는 게 있으세요? 불편? 아니,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경쟁 업체를 좀 키우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뭐 영상일 텐데 좀 괜찮으신가 해서요. 아니, 전혀 불편할 건 없어,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불편할 거 없고, 그냥 나는 언제든지 이 설비라는 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뭔가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대해서 언제든지 무조건 오픈마인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럴 건 없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풀어줄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정답은 아니야. 일단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도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알려줘도, 사실 10명이 오면 그걸 알려줘도 실제로 실행을 해서 뭔가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수익을 얻는 데까지 계속 버티면서 가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1명? 2명? 2명이면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나한테 물어보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질문하고,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것들 뭐 이러면 어떨까 같이 고민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을 본인이 딱 이 업계에 정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그 시기까지 본인이 버티고선 일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어. 그래서 사실 알려줘도 그걸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좀 굳이 뭐 불편하거나 뭐 경쟁업체가 생긴다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 혹시 이 업종도 변동성이 있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 뭐 계절이나 경기를 타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설비가 알다시피 배관 설비 쪽이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잖아. 뭐 누수 탐지도 있고, 뭐 우리처럼 이제 뭐 위생 배관이나 난방 배관 이런 보수 공사 위주로 하는 배관 설비를 하는 데들도 있고, 아니면 하수구 쪽 막힌 하수구 같은 걸 뚫는 그런 하수구 설비도 있고, 굉장히 종류들이 많은데,
뭐 단적인 예로 들어 딱 설명을 하면 누수탐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파라든지 이제 수도관 같은 게 얼었을 때 그걸 녹여주는 작업도 같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딱 겨울에만 이제 수요가 몰리는 거지. 겨울에만 날씨가 추우니까 갑자기 수도관이 팍 얼어버리니까 빨리 와서 이거를 바로 지금 당장 물을 쓸 수 있게 녹여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완전 한파 때 이때는 미친 듯이 몰리지. 이제 건물 옥상의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날씨 제약을 많이 받아.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어차피 공사 자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좀 좋은 날, 비가 오지 않고 양생 이걸 그 방수제가 잘 마를 수 있는 날씨와 환경이 됐었을 때 그때만 또 이제 이렇게 몰리지. 그러다 보면 장마 시즌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는 이제 건물 관리 차원에서 예방 차원이나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발견했었을 때 옥상 방수를 그때 막 몰아서 다 하지. 그럼 장마가 시즌이 시작돼. 그럼 그때는 어떤 방수 공사도 못 하는 거예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작업 종류마다 그러한 좀 계절을 타는 계절성, 변동성 그런 것들은 좀 있는 편이지. 혹시 창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야지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업의 종류가 많으면 이제 많을수록 당연히 다양한 이제 오더를 많이 받아서 나갈 수가 있잖아. 사람마다는 다른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위생배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수도관, 상수도 그리고 하수구라고 불리는 배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딱 파악하고 뭐 수도관을 고친다든지 수도관을 새로 만들어준다든지 배수관을 고친다든지 뭐 배수관을 새로 깔아준다든지 이런 뭐 간단한 작업 정도만 해도 일단은 시작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음. 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 기준이 애매한데, 사람마다 진짜 다르긴 해.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그냥 나의 경우를 빗대어서, 왜냐면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걸 딱 해서 얘기를 하면, 한 1년 내외 됐던 것 같아. 1년 내외 정도. 왜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있어. 내가 딱 이걸 할 줄 알았다고 해서 그냥 가자마자 바로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딱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 연습하고 해서 할 수 있어. 근데 현장에 나가면 내가 여기에서 혼자 막 연습하고 이제 작업 방법 마스터해서 한 것과 현장에 나가서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 내가 던져진 상태에서 그거를 소비자가 만족하게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술만 딱 이건 다 나 작업 방법 다 할 줄 알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게끔 공사를 딱 해주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일이더라고. 내가 이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응용할 수 있는 머리가 그때부터 좀 막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딱, 이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변수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도 응용이 잘 안 돼. 근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기본 원리가 이해가 되고 작업 방법이 내 몸에 체득이 됐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내가 작업 차량을 혼자 끌고 가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해서도 그래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게 됐던 것 같아. 1인 창업으로 작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혹시 배관 쪽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혹시 추천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뭐 숨고나 이런 데들 쳐보면 이제 거기 많이 나올 거야. 뭐 기본적으로 뭐 수전 같은 것들 교체하거나 뭐 양변기 도기 같은 거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싱크대나 저기 양변기 같은 게 그냥 막혔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금방 배워서 시작할 수는 있지. 처음에 나도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우면서 그걸로 시작을 했었었고.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냥 뭐 하수구 뭐 양변기 뚫는 거 요거 그냥 공구 조작법만 알면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냥 옆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가서 자신감만 있으면 그냥 혼자 하면 돼. 양변기를 지나서 뭐 배관이 막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내가 뭐 몽키즈를 하거나 뭐 파이프렌치를 가지고 내가 공구를 사용할 줄 알면 그냥 뭐 싱크대 수전, 뭐 세면대 수전 이런 거 가는 것들은 몇 번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는 뭐 지금 셀프 인테리어 혼자 하는 이런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분들도 뭐 혼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혹시 이게 수익으로 연결도 가능한 건가요? 연결은 가능은 하지. 단
높은 수익이 되기는 어렵겠지. 그렇게 진입 장벽이 좀 낮고 누구나 금방 쉽게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이거 한번 했더니 옛날에 단적에 예전에 양변기를 한번 뚫었을 때 그때 양변기 잠깐 가서 이거 한 10분 뚫으면 5만 원을 받아. 그러면 그것만 봤었을 때 와 이거 완전 고수익이네. 나 잠깐 가서 이거 돌려서 양변기 바로 뚫어줬는데 5만 원 받았네. 그럼 하루에 몇십만 원 뭐 이상 뭐 그것만 해갖고 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제 일이 쉽다 보니까 그 단가가 진짜 그때 처음에 했었을 때 뭐 양변기 하나 둘 때 5만 원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4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왜? 5만 원에 뚫어준다는 사람이 이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전 4만 원에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 전 3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이제 치킨 게임처럼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급자가 이제 늘어나니까 수요는 이만큼인데 공급자는 이만큼 늘어나. 그러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수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1인 창업으로 필수 장비로만 하려면 혹시 최소 투자금은 얼마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딱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고 뭐 하수 설비하시는 분들은 뭐 적게는 뭐 몇십에서 몇백, 많게는 뭐 1000단위까지 몇천 정도까지 해서 장비를 세팅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처음부터 내가 그 장비를 다 사용을 해서 그걸 소화할 만큼의 오더를 처리할 아직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 내 생각에는 그냥 처음엔 내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일부분의 투자금을 장비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그 투자금 이상의 어느 정도의 자금이 회수가 될 만큼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또 얼마를 조금씩 투자를 해갖고 이제 장비를 좀 늘려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배관 설비 보수공사에서 진행하는 배관 설비 같은 경우는 딱 그래도 내가 아주 필수적으로 요것만 딱 가지고 다니면서 웬만한 작업들은 그래도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세팅할 때 200에서 한 300.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뭐 우리 회사에 막 200, 300 미러키 이런 거 세팅도 안 됐었고 막 중국제 엄청 막 그 수입품 중에서 싼 것들 위주로 처음에 썼었어. 그때는 사실 공구가 어떤 게 좋은 건지도 몰랐고 어쨌든 처음에 투자금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주 싼 거, 막 OEM 이런 거 사다가 몇십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사다가 쓰면 또 고쳐 쓰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수익이 생기면 그걸로 장비를 조금씩 더 좋은 걸로 투자를 해서 사고 이런 식으로 됐었지. 공구만인 거고 차량은 이제 뭐 보통 스타렉스나 포터 뭐 그 이외에 그런 차량들 가지고 그 안에 장비 세팅하고서는 이제 작업을 하러 다니는 거니까. 혹시 배관 설비 창업하는데 컨설팅 업체한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관 설비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기술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그걸 교육을 받고 이제 창업을 하게끔 하는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교육센터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쨌든 배우는 거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일단은 그건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근데 한 가지는 이게 있어. 교육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은 사실 이 사람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길잡이 역할을 사실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 기술 체득에 있어서는 무조건 본인이 행동과 실행으로 무조건 몸으로 다 습득을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맞거든. 아카데미에서 아무리 이 사람 붙잡고 막 시키고 교육하고 해도 본인이 그거를 체득될 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그만큼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기준까지 달성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실장님이 이런 교육 사업을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 뭐 이렇게 궁금하다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 있는 뭐 반장님들이나 우리 또 대표님이나 이렇게 가끔 이제 회식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은퇴를 좀 요새 은퇴 시기가 빨라지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기술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나 우리가 도와주거나 이게 좀 도움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야.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
근무자들은 돈을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잖아요. 음. 근데 업체는 돈을 어떻게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의뢰받은 공사 요청건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내고 그 견적서를 보내서 그 견적서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계약이 되면 그 견적을 통해서 정해진 금액을 이제 공사를 하면서 결제를 받게 되는 형식이지. 보통 회사마다 이제 그런 결제 시스템은 다 다른데, 보통 요새는 거의 공사 착공되기 전에 계약금을 무조건 받고 시작해. 왜냐면 요새, 특히나 이제 몇 년 전부터 인테리어 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다 보면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 그 중에 제일 큰 게 결제 부분이야. 미수금. 그 소비자가 이걸 맡겼는데 뭐 인테리어 업체가 먹튀하거나 뭐 시공업체가 먹튀한 경우도 있고, 또 인테리어 업체나 뭐 어떤 그런 건축업체로부터 시공업체가 수주를 받아가지고 견적을 냈는데 공사를 끝났는데 결제를 안 해주는 거야.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금 순환이 안 돼갖고 결제를 못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제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여전히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계약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뭐 다 달라. 어떤 데는 10%, 20%, 30%, 40%, 뭐 60%까지 받는 데도 있어. 우리가 거래했던 다른 어떤 업체들은 시공 전에 60% 받고 끝나고 40%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회사 각자마다 차원이니까 거기에 나는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뭐 계약 가기 전에 뭐 50%를 받는다든지, 그럼 공사가 크다 이러면 중간에 중도금 또 뭐 30에서 40% 받고, 그리고 공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잔금 10%, 20% 받고 이렇게 한다든지, 비율은 이제 회사마다 달라.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계약금, 잔금 이런 식으로 공사하기 전에 받고 이제 공사 중간이나 끝나고 나서 결제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받아야 중간에 어쨌든 혹시나 결제 문제가 생기더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지. 그럼 실장님은 혹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는지, 뭐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뭐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미수금 사례 당연히 있지. 여전히 미수 중인 것도 있고, 미수였다가 끝까지 받아낸 적도 있고, 하나 좀 재미난 게 생각나는 게,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공사를 이제 우리가 정해진 어떤 공사를 하고서는 계약금을 이제 당연히 받았지. 계약금 받는데 점점점 공사가 하면 할수록 추가 공사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추가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추가 비용을 청구를 하고 이러면서 요청을 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결제를 이제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뭐 다음 현장에 있으니 요거 하면서 요것도 의뢰드리고 하면서 같이 결제를 드리겠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미심쩍었으나 그래도 한번 믿고 가자 해서 이제 그냥 갔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사 맡았던 거, 그리고 또 다른 공사 이제 한 서너 개를 이제 의뢰를 해줬어.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연락 자체가 이제 안 되고, 그러면서 뭐 전화를 해도 당연히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다 씹고, 결론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신용정보 통해서 추심채권 들어갔지. 근데 추심채권 직원도 혀를 내둘렀던 게,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서 본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털털이 그냥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심을 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거지. 그런 법을 워낙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해서 안 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우리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거의 그 미수를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 못 받은 상태였더라고. 결국은 못 받은 거였네요. 그거는 못 받았어.